공식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마이크를 켜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닙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잘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어떤 말을 할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마이크로 제대로 쓸 줄 모른다고요? 마이크 사용은 다 할 줄 아시잖아요. IT 전문가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업제어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를 잘 안 쓰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예, 그냥 농담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롭 리입니다. 센즈의 수석 커리큘럼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희는 존경받는 동료들과 함께 사이버 보안 기조 연설 패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롭 리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롭의 제안으로 기조 연설 패널을 위해서 무대의 일부를 옮겼습니다. 정확히 온라인으로 몇 분이나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온라인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4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네요.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록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조 패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들 연말에 하는 일인데 20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매 실적은 어떠했는지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훌륭한 분들께서 2021년에 했던 생각을 나누어 볼 거란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패널에게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포럼은 열린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중간에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청중분들께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고요. 저는 센즈의 수석 커리큘럼 디렉터이고 포렌직 500 윈도우즈 포렌직 애널리시스의 공동저자이며 20년 동안 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센즈 상근직으로서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최근에 일어난 많은 흥미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동명이인이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태어났고요. 제가 여러모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은데요. 로빈 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저희 둘 다 아카데미 1기 졸업생이고 둘 다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둘 다 브론코스 팬이고 디즈니 광팬입니다. 예, 그렇죠? 예, 로비고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좋습니다. 저희 둘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롭은 작년에 45kg을 감량했고 저도 지난 4년 동안 45kg을 뺐습니다. 롭 때문에 저도 감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좀 살을 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요. 저는 괜찮은데 저는 그런 말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귀를 막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 이미 시작한 지 5분이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롭 리이고요. ICS 515와 포렌직 578의 저자입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수업을 하고 산업제어 분야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쪽은 붉은 머리 롭입니다. 저는 수염이 있고 이쪽은 기술이 있네요.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반대 아닌가요? 제 차례인가요? 저는 헤더 마할릭입니다. 2011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센즈에서 DFIR 커리큘럼장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렌직 585의 공동저자이고 포렌직 500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일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저는 셀러브라이트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텔리전스 수석 디렉터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도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비 캐롤입니다. 롭 리처럼 잘생기거나 똑똑하지는 않지만 제가 롭 리의 작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고 롭은 빅 사이즈랄까요? 포렌지 500의 공동 저자이고 센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사이버범죄연구소 소장이 제 본업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믹 더글라스이고, SEC 504와 SEC 555를 가르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센스와 함께한 지는 13년 정도 되었고요. 본업으로 침투 테스트와 방어 튜닝을 하는 인포색 이노베이션이라는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일 중 하나는 심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너무 진지하진 않은 전형적인 그런 분이네요. 예. 제가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객석 근처를 돌아다닐 테니 중간에 패널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뻔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말인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우선 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믹부터 시작을 해서 예열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2021년 발생한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업계나 혹은 전체 정보보안 업계 내 담론을 바꾼 사건을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질문도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요. 지금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요. 액션샷을 찍고 있는 것 같네요. 원래 계획되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예, 어쨌거나 좋습니다. 믹,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정신이 없었죠? 솔라윈즈 해킹 사건이 올해 초에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갈 교훈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망과 판매사를 다시 확인해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건 저를 싫어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유쾌하지 않겠습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솔라윈즈의 오리온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정보가 9개월 동안이나 유출되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오리온을 사용하고 있었고 고객 중에도 오리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몰랐던 겁니다. 매해 저는 그 해를 돌아보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낙관주의자입니다만 연말이 되면 이런 사건들 때문에 화가 좀 납니다. 우울한 말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속아왔잖아요. 그래서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교훈을 오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저는 아마 우리의 직업의 변화 또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좀 실없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지털 조사 분석 혹은 디지털 포렌식을 할 때 재택근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가들이 집에서 일하면서 증거를 배송도 해야 하고 증거를 복제를 하면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실 관련해서 가장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훌륭한 일을 우리가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협력을 강조하고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함께 협업을 해왔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재택근무 시에 단순히 줌에 접속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일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지향하는 바도 아니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 시 협업은 큰 애로사항이었고 포렌식 조사관들이 특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이네요. 제가 할 답을 미리 해주셨어요. 재택근무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하려던 말을 그냥 했어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제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 중 떠오른 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재택근무나 협업 등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왓츠앱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페이스북이 다운되었고 왓츠앱을 비롯해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 놓은 앱을 로그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발이 묶여버렸죠. 계정에 로그인하려고 다른 앱 계정을 연결한답시고 낭비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제 업무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제 개인 생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왓츠앱으로 하루 종일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협력해 왔었으니까요. 페이스북 같은 SNS는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지금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페이스북 로그인 및 계정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사건 때문에 저희가 잠깐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제 팀이 이것 때문에 한동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는 계시네요. 예, 당장 바깥으로 나가서 한잔한 다음에 12월 16일이나 17일에 돌아와야 되나 봐요.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 20년 동안 산업재해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존재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요한 인프라, 사이버 보안, 그리고 기업들이 제공하는 중요한 인프라, 상품 및 서비스 등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웹사이트에는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ICS 관련 국가안보각서를 발표하고 싱가포르는 OT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호주는 그리드 인프라 상에서 ICS에 대한 사고 대응 보고 법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ICS 업계 입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정책 및 리더들 사이에서도 이해도가 제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T와 IT 사이 차이는 분명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ICS 업계에서는 정말 큰 호재였습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관련 훈련을 받은 사람도 많아졌고 지난 20년 동안 부재했던 실질적 역량 구축도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를 제외하면 2021년은 ICS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한 해고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흥미롭고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청중 여러분 중에 올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 혹시 계신가요? 패널을 당황시킬 만한 분 계신가요? 말씀하시죠. 솔라윈즈 사건만 봐도 CEO를 포함한 모든 RMN 플랫폼에서 보안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보안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MSP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종사하는 분야라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요? 저는 중앙 집중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SP가 부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건을 일단 보내드릴 테니 회사 규정에 따라서 관리직 몇 명 뽑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탄광 속의 카나리아를 많이 봤었죠. 많은 회사들이 이 위험 신호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쉽게 고용하기 어려운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인재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격을 받을 부분이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정보 유출은 악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호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세아를 조사한다면 솔라윈즈도 조사해봐야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영향을 미쳐야겠죠. 문제가 남아있는 곳에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올즈만 수도 시설 해킹 사건과 유사한 공격을 여전히 팀뷰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MSP를 통해서 뚫어야지만 최종 고객에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거죠. 여기 다른 센즈 강사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제 눈을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1년은 어떠셨나요? 올해 가장 큰 사건을 하나 뽑는다면요? 사실 관련해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패널 멤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과연 사이버에 관한 것인지 애초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가서 해결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입니다. 책임 소재. 책임을 어떻게 넘기죠? 이게 진짜 이상한 거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업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잖아요. 컴파일링 됐네. 좋아. 그리고 그냥 넘겨줍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게 되면 글쎄요. 클릭해서 보니까 사용자 라이센스 동의서 보니까 내 잘못인 것 같은데? 라고 뜬다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게 다른 쪽에서는 인정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책임 소재가 바뀔 겁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유효한 안전 코드를 전달할 책임은 코드와 시스템을 실제로 게시하는 이들이 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판매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게시자면은 이 상황에서 굳이 행동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비용을 내주고 있는데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보안 코드가 무엇인지 감이라도 잡히는 분 계세요?
저는 제로 트러스트가 뭔지 모르거든요. 다들 제로 트러스트 이야기를 하는데 전 당최 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보안 코드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전문가 여기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책임은 그쪽이 지는 게 맞죠.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메타, 스플로잇에 사용되면 제조업체들은 다 고소당할 겁니다. 당신이 만든 소프트웨어 때문에 메타, 스플로잇으로 공격을 당했잖아요 라고 할 겁니다. 이건 총기에 관한 책임을 총기 제조업체에 지우려는 것과 비슷하겠죠. 기본적으로 기술적 공격 소프트웨어와 비공격적, 비기능적 소프트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회복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손상되는 게 저는 사실 불만입니다. 그리고 신원을 도난당한 사람은 전데 그 책임도 제가 져야 된다뇨? 은행에 전화하고 온갖 복잡한 절차는 다 거쳐야 하는데 내 잘못이란 생각은 안 드는데 그 대가는 제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상태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책임 소재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랜섬웨어는 어떻습니까? 너무 과장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의 신설하기에 딱 좋은 기회네요. 2014년은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안을 더 신경 쓰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점수판을 보면은 사실 거의 하나의 신규 시장이잖아요. 랜섬웨어가요. 헬스케어 분야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 어느 시점이 좋을까? 어느 시점이 좋을까? 이상하게 들릴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사람들은 저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번에 나는 잘 피했다. 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심리적 요인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친구들이랑 랜섬웨어 관련 회의를 할 때도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법무부의 관점은 아닙니다. 옛날에 OSI 사용하던 시절에는 나사에 뛰어난 컴퓨터 침입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나사를 해킹해서 웹페이지라도 건드렸다가는 나사가 진짜 여러분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끝장을 내버리죠. 해커들 채팅방에 있으면 나사는 해킹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절대 나사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겠죠.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 중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랜섬웨어 당했을 때 그냥 돈을 주고 만다는 겁니다. 해킹을 당하면 그냥 돈을 줍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미끼를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냥 랜섬웨어를 쓰면 누군가는 돈을 낸다 라고 하는 거죠.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랜섬웨어에 돈 내지 말라고요. 아시잖아요. 예, 저도 압니다. 해킹범들이 모든 걸 다 뺏어가겠네요. 교훈식으로 너무 큰 대가가 큰 거 아니냐? 너무 대가가 큰 거 아니냐? 예. 근데 뭐 백업 같은 거 해놔야겠죠. 보안을 더 철저히 하시고 자신을 잘 보호했어야죠. 경영진이라는 양반들도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투자도 안 하고 예산은 계속 깎으려고 들죠. 교육은 좀 어렵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자네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오질 않아. 그럴 돈이 없어. 직원을 더 늘리기는 좀 그래. 그런 가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라 경영진들이 회사 브랜드가 회사 수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직원이랑 보안팀 규모 줄이고 교육도 안 시킵니다. 솔직히 조직 내에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메일이 왔네. 이거 설마 열어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열어본다니까요. 아직 사람들이 내부 위험인지 어떤 건지 그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은 매일 그냥 다 열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슬랙에 보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너희 아버지한테 이상한 거 보낼 거야 라고 메일을 보내게 되면 저희 아빠는 그냥 이 메일 포워딩하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냥 여러 사람이랑 공유해서 봅니다. 근데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내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교육시켜주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표적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케빈 리파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케빈 리파랑 제가 점심 방송을 했었는데요. 케빈이 랜섬웨어로 뭔가를 했어요. 저 같으면 절대 클릭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클릭할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학교에 총격범이 있다. 아들을 데려올 장소를 고르면 클릭하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낼 거래요. 사실 그 순간에, 누르지 않고 멈추거나 뭘 더 알아볼 새도 없이 저 같은 경우 바로 그냥 클릭할 것 같더라고요. 해킹범의 목표가 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랜섬웨어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진 거죠. 나보다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이제는 랜섬웨어 당해도 놀라지도 않을걸요. 표적이 되면은 안 될 사람들조차도 이미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신문에 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어려운 결정을 내려만 합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돈 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건 쉽죠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동의 안 하시잖아요. 아니면 진짜요, 진짜로. 보안 코드는 몰라도 ICS는 어쨌거나 네트워크 면에서는 제 말을 믿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뭔가를 잃을 보안 위험이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요. 돈을 지불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걸려 있을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딸려있는 식구가 2명밖에 없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계산법은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각각 다를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제 말은 침투 테스트 커리큘럼처럼요. 갑자기 심장이 뛰네요. 자, 들어보세요. 랜섬웨어에 돈을 낼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 누가 놓이고 싶겠어요 도대체. 심각한 경제적 결정을 내려야 할 뿐이죠. 플로리다 내 작은 도시 올즈마의 식수 관리 시스템에 누가 침입해서 독성 있는 물질을 보내서 식수를 오염시키려고 했었잖아요. 사실 이런 게 국외 해킹범이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본토에 해를 가하려고 했던 거의 첫 시도입니다. 인포색 얘기 많았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팀뷰어를 사용할 수가 있지? 근데 올즈마는 공익사업체잖아요. 올즈마에서는 실제 지출 비용과 지출 가능 비용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IT 기술자 한 명이 5개 사업자 관리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요. 보안 안 되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 업계 상황 자체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보안 문제는 아니더라도 IT 문제를 겪는 회사 중에 센스에서 교육을 안 받는 회사도 정말 많을 겁니다. 뉴스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요, CEO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문제입니다. 이들의 업무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고, 여기엔 사회적 담론도 있죠. 뉴스에 나오기를 바라느냐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21년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꽤 오래 해왔잖아요. 앞줄에 앉아 계시는 조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저와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공군 기지에서 사이버 관련 일을 함께하고 사이버 전투부대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네요. 저희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 오랫동안 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유한 사이버 기술이 다른 전문가들에게 비해 좀 뒤처지지 않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깨달았던 것이 센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강사분들이 많이 만나볼 때, 그리고 센스에만 강사가 거의 100분이 정말 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분들을 다 보게 되면은 실제로 클라우드,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강사는 소수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ICS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문제를 겪어봤고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시니까 또 똑똑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클라우드 보안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할 줄 모른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지금 시점은 마치 타자를 치면 PCA 워드에 입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즉, 현 상황은 우리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따라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패널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종의 가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우리가 가면증후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인터넷 기반 공격으로부터 인프라 대부분을 지켜낼 방법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 이 부분에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어가 주시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돈 받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기를 친다니까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 몇 달 전에 핀테크 금융기술 회사에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은행은 아니었어요. 그냥 핀테크 회사고, 클라우드 상에서 자산 재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API를 눌러서 쿼리를 해서 스토리지 다 보여주고 VM, 람다 다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이따 화상통화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답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거나 뭐 회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시간당 금액이 얼마인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2배 드릴게요.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 절친될 수 있겠네요 했더니 예, 요번에만 그럴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핀테크 기업이 정말 유명한 회계법인을 고용을 했었는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들어진 레거시 자산관리 도구를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AWS, 아주어, GCP에서 아주 열심히 nmap 스캔을 하고 있었던 거죠. API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API가 100% 정확하고 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3개월 동안 대형 회계법인이 기껏 노력을 해가지고 한 게 사실 6시간 동안 소프트웨어 돌려가지고 본인들 기준에서 한 80에서 85%의 결과물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사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업계에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분야 유명인들 연봉 높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뭐하라고 고객들과 싸우겠어요. 이미 나름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업들도 클라우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 이미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기꾼들도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이 너무 부족하죠. 이걸 알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기술을 단지 과대 포장하는 걸까요?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좀 과장이면 나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럼 좋겠네요. 오히려 잘 모르겠네요. 헤더드 포렌식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최신 기술, 기술적 업데이트가 많이 중요한가요? 이 업계에 수년간 계셨었잖아요. 최신 운영체제 및 모바일 장비 등을 계속 업데이트 등 따라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전문가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지금 보유한 기술이 더 이상 최신이 아니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기술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을 봤는지 계속 쳐다보시는 게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정인데 제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 학생이 이번 주만 4명이 있습니다. 2명은 2년 전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4년 전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기술이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명은 정말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본인이 배웠을 때랑 교재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너무 많이 바뀝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직장에서 선배인이 안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위험하죠. 그리고 끔찍하죠. 왜 위험하죠? 위험이 될 만큼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너무 순응해서요? 예, 좋지 않죠. 정말 나쁘죠. 신입을 고용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본인 일만 하고 그냥 뭐 시간 때우다 오는 거죠. ICS는 윈도우 XP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예 거기에 갇혀 있어요. ICS 본 쪽에서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포렌식 쪽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윈도우 7이 거의 계획의 일부가 될 것 같다니까요. 예. 그건 좀 무서운 얘기네요. 예,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법 집행 영역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면서 본인이 포렌식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2년 만에 수업을 재수강하는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아요. 필요한 일을 하는데요. 저는 포렌식 500 수업에서 이런 분들을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제가 처음 한 얘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디지털 조사 분석 분야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법 집행 쪽에서요. 최고 결정자들은 시신이 사실 10구가 들어오던 100구가 들어오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포렌식을 그냥 부업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제 입장에서 진짜 제일 힘든 거는 조사기관에서 비전문가 정규직을 데리고 1시간 정도 컴퓨터 훈련을 시키는 데에서 그치고, 그 기관에 속한 포렌식 전문가들은 기기 이미징하고 FTK나 엑시엄 같은 도구로 그냥 처리한 다음에 현장 요원한테 넘겨주는 게 그냥 다입니다. 그게 포렌식의 다예요. 더 최악인 거는 셀러브레이트 덤프나 리더 혹은 액션 포터블 케이스만 주면 된다고 말하는 검사랑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구야 너무 유용하죠. 그런데 이 도구 자체가 디지털 조사 분석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정보 일부만 강조를 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석이 끝나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포렌식 증거가 독립된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을 인터뷰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가끔 검사님 중에 휴대폰이나 문자 메시지 조사를 본인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몇몇 검사들은 자기가 지금 내놓은 분석 결과의 수준이 나쁘지 않다, 거의 핫 다큐먼트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 보니까 아동 포르노 있네요. 여기 기밀 정보 있네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디지털 증거를 제가 직접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법정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어요. 증인이 이 링크 파일에 가진 의미는 이겁니다 라고 증언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 링크 파일 내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읽은 거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한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된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건이 발생해서 이걸 다시 증거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문자 메시지 자체가 가짜였어요. 저희 팀 댄이라는 친구가 셀러브라이트 보고서를 보고 딱 10초가 지나가지고 이 메시지는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거의 기절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미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거데 어떻게 하냐, 헥스 오프셋 값을 보시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시 주제를 조금 되돌려서 살펴보시죠. 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엔 사이버 공격이란 말도 안 썼고 정보 전쟁이라고 했었죠. 어쨌거나 이 업계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좀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 심리적인 걸까요? 아니면 인정하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조직이 우리를 훈련할 의향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할 책임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관련성, 시장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을 어떻게 받을까요? 다시 또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업계에 새로 발을 처음 들인 사람들에게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쉽겠죠. 하지만 저랑 저는 어떨까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요, 그냥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될까요? 그냥 인정하기 싫은 심리일까요?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지금 본인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웠던 분들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상사에게 저 이거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진짜 다 거짓말들 하고 계시네요. 필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다고 답하신 분들, 예,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답을 모른다면은 돌아가서 그 주제에 대해서 훈련을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 혹은 다시 집중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심리적인 측면이 있네요. 예, 온라인 총족을 위해서 요약하자면은요, 조직 내 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자격이 부족한 수사관이나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도 일할 때 윈도우 XP를 사용한다라든지 어쨌거나 작동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작동은 하죠.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전원이 커져 있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가요. IT 때문에 전원 차질이 생기는 게 이란, 러시아, 중국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요. 직업적 역할이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거는 결국 피드백의 악순환인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교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너무 큰 겁니다. 매일, 매일, 난 내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은 또 거기다 계속 쏟아져 나오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업무 할당량이 있는데 그러다 10년 지나게 되면 클라우드 뭐지? 하게 되는 겁니다. 안주하기는 정말 너무 쉽죠. 비난할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관리자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요. 예, 항상 비난의 대상이죠.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누가 잘못이지? 라고 하면 관리자?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예,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예, 관리자보단 리더겠죠. 관리자는 그냥 업무 관장하는 사람이고 방금 말씀하신 건 리더 같아요. 맞습니다. 첫 줄에 계신 분께서 하신 말씀은 직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책임은 경영진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과 리더십의 차이는 보통 직원들을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먼저 로비 아까 국가안보각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가 한 100만 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가트너는 그 수가 전 세계적으로 350만 개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영이나 다른 이슈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전제인데 그러지는 못하죠. 사실 센지 교육에 참가하는 게 첫 번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할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2009년에 센즈에서 롭 틸리가 가르치는 포렌식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 분야가 의학 분야처럼 전문 분야랑 준 전문 분야로 구분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포렌식에 관심이 정말 개인적으로 많았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포렌식도 모든 토대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 전문가라는 것은 사실 다른 요소들을 통해 변하지 않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전문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7년 동안 OT 사이버 보안 일을 했습니다만 팀 코너이처럼 오퍼레이터로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이 없이 일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팀을 구성하는 데 이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패널분들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훈련을 참가하는 것 위에도 이거 외에도 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할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전문성의 깊이,
그리고 전문성의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리자면 첫 번째, 개인 간 기술 격차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좋지 못한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잘못된 채용 공고 때문에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구하기는 정말 힘들 자리가 많은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필수 경력 9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술은 나온 지가 2년 됐는데 경력은 5년 뭐 이런 거 요청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분야에 인재들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제가 경력자나 신입 모두에게 항상 받는 질문이 대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신입을 뽑으면서 C습 자격증이나 아니면 최소 경력 3년 이런 거를 그냥 신입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입이 아니잖아요. 방금 해주신 질문은 사실 로비 이미 언급을 해오신 건데 우리가 정말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로서 IT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였는데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동시에 좋은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스플렁크 훈련이나 아니면 팔콘, 센티넬1 훈련을 조금 해보고 전문 지식을 익힌 뒤에 보안관제센터에서 신입 분석가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훈련을 해봐야 예측이 가능하겠죠. 아, 이런 거는 놓치겠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이미 저희가 자동화해 놓은 시스템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 기반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정말 좋겠죠. 저희는 ICS 보안은 아직 이 수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자동화 발자국을 지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있는 밴더들이 결국에는 자동화를 촉진시키고 대규모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나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제가 해커로 되기로 결심했을 때와는 좀 상황이 달라서 저는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자 싶었어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으면은 그냥 산에서 똑똑한 친구들 찾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업무 지원 데스크에 계시는데 컴퓨터 보안 같은 거 공부 좀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안내 데스크나 다른 팀에 계시거나 SOC 레벨 1부터 시작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신입 업무에 계신 분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문화적 요소가 하나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진짜 싫어하는 문화가 있는데 팀원을 빼가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굴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이쪽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 쪽에. 잠재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 이끌어주고 공석은 그냥 새롭게 고용하면 되죠. 이 업계로 진입하려는 모르는 사람을 그냥 데려오는 것보다 안내데스크 직원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글쎄요. 이런 고용의 분위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와 제가 경력이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쭉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다 어디선가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뭐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어 기술, 코어 스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로빌리는 인사가 문제다. 또 다른 사람은 신입 정보보안 분석가로 들어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어 스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코어 스킬이라는 게요. 글쎄요, 이렇게 하면 좀 특이한 발상일 수 있는데 거수로 한번 알아보죠. IT 보안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핵심 패킷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이제부터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코어 스킬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 일 시작할 때는 어떠셨어요? 패널분들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어떤 스킬, 어떤 기술이 필요했었나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스킬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프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 할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센즈에서 새로운 사이버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켜야 하는지 항상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조직을 만나 이렇게 물어봐요. 신입 분석가를 고용하실 거라고 했는데 요구하는 기술이 뭐죠? 그러면 답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패널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쭉 다 살펴봤는데 어떤 코어 스킬, 어떤 코어 기술이 시장에서 좀 제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술은 저희가 안 가르치는 게 맞으니까요. 반면에 꼭 배워야 될 기술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만 알려주십시오. 정보 분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사라져야 할 기술이나 스킬 목록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지난 20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 보이는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다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저도요. 디지털 조사 분석에서는 사장되어야 될 기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상화 계층 기술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OSI 모델이 있으니까 하는 이런 기술 등은 요새는 많이 안 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혹시 잘못되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분석가의 경우 이걸 새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침투 테스트로도 이제 딱 필요 없을 수 있겠다. 침투 테스트? 글쎄요. 다들 웃고 계시는데 침투 테스트처럼 다른 기술도 사장될 수 있습니다. 좀 불공평한데요. 글쎄요. 저는 완전히 아미시처럼 될 건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전기 필요 없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나봐요. 죄송합니다. 풀 익스트랙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전체 추출이 불가능한 디지털 증거가 있으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풀 익스트랙션을 하나요? 시간을 왜 굳이 낭비해야 될까요? 데이터 세트가 이미 너무 크잖아요. 심지어 지금 환경에서는 원격으로 추출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요. 하나 추가하고 하나 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있으신가요? 그건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유행어를 하나 추가하는 느낌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놀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레이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서 클라우드가 무슨 뜻일까요? GCP, 아주어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드려야 될까요? 다 포함이죠. 앱까지 전부요. 그렇군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물론 누구를 예.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수업에 갔다가 들은 말인데 사람들은 흔히들 이거 클라우드네 그래요. 본인이 AWS나 GCP 같은 클라우드 공급자 측인데도 이런 말을 해요. 그냥 클라우드가 다 같은 클라우드가 아니죠. 아이아스, 패스, 사스 같은 것들이 있죠. 서로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무엇인지 등 클라우드의 개념을 좀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프렘 개념을 넘어서요. 클라우드,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새로 빌드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죠. 예를 들어서 오늘 패치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과거에 있던 거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ICS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특히 침투 테스트 커리큘럼이랑 침해 대응에서요. 어떻게 내용을 제거하는 편이세요? 보통 엣지 케이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전반적인 주제는 어떠세요? 경계 방어라든지 방어벽 같은 거요. 어떠세요? 조사 기술에 무엇을 추가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포렌직이든 침투 테스트든 상관은 없고요. 다른 데이터세트에 피봇이 되는 데이터세트에 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ICS가 됐던 포렌직이 됐던 다른 데이터세트에 대해 질문하고 해답을 차려가고자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꽤 훌륭한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핵심 스킬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저는 아프리카 연구 전공이었어요. 보안 담당자로 일했었고요. 뭐를 전공했다고요? 카메론에서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고 사이버 보안이나 컴퓨터 과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일이 꽤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로그 위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취약점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는데 굳이 컴퓨터 과학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한 잘못된 장벽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분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쪽 다른 분도요. 사회자에게 손을 몇 번이나 드신 것 같아요. 사회자가 잘 못하시네. 예, 어떤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테런스 윌리엄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롭 리가 말한 그 조사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클라우드와 직원 10만 명을 보유한 회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스케일링, 즉
확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조사기술 습득에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딜레마 중 하나가 사람들을 뽑았으면 센수 수업을 들어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컴퓨터를 다 깊게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명령 한 줄로 클라우드를 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명령어가 수백만 줄로 입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예, 어려운 문제이고요. 롭 틸리가 현장 및 스페이서 기술 시나리오 같은 데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시스템이 100개가 넘었거든요. 실험실 환경과 대개보면 사실 너무 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훈련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다루는 게 일반적이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 많은 분석가들이 사실 잘못된 해석과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분석가들은 모든 것을 다 수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유스 케이스를 먼저 정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ICS 측면에서 저는 보통 모든 걸 다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들이 짜증을 내겠죠.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데이터를 찾아내세요. 굳이 번죽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장성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유스 케이스가 뭔지 먼저 정의를 하고 필요한 최소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분석가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겠죠. 분석가들은 그 정보 수집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감당이 가능하면 괜찮겠죠. 얻고자 하는 거가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질문이네요. 예, 좋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에 올라온 앱만 600만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최고의 모바일 포렌식 도구로 지원이 가능한 앱이 전체의 1%? 아니 1%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0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해결 방식이 여기에 대해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고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닌텐도 포렌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증거 수집 버튼만 누르면 증거 수집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실제로 이렇지만 또 반쯤은 농담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모바일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먼저 하시죠. 모바일 잘 하시는 분? 글쎄요. ICS 질문인데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동안 이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앱 하나하나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각 앱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앱이 데이터베이스인지 프로토콜 버퍼인지 필리스트인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5일차 수업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의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만 주고 솔직히 힘든데 사람들이 이제 버튼을 누르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 수업은 진짜 둘 중에 하나야. 잘 되거나 망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랑 그냥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나면은 제발 애들이 좀 이상한 거 안 배워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냥 제가 가르치고 있죠.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든 다 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퍼티, 프로토콜 버퍼, DAT 파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정말 배우고 싶나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면 모든 앱에 다 응용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확장성의 문제가 남죠.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보고 싶어 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툴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구보다 더 나아요. 결국에는 키보드 다루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소 한두 분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진이 많이 참여했던 강의실에서 이번 주에 서 있던 사람으로서 경영진 관련 커멘트 깊게 공감합니다. 먼저 경영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생겼어요. 저희가 너무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요구하는 기술이 너무 상세한가 했어요. 물론 실력 있고 잘 훈련된 포렌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패킷 해독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 글쎄요. 아까 롭 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력 있는 분석 전문가 물론 필요하죠.
방화벽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뭐 능한지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 보존 기간을 분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른 부서의 사람들을 사이버 보안 쪽으로 차출하고 고용한다고 할 때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기술과는 무관한 핵심 스킬과 역량, 과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스킬이나 역량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분석이나 기록 같은 거요. 경영진 입장에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 정말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기록을 잘 안 해요. 아마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애초에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장애물에 부딪히게 두기보다는 좀 도움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고용할 거고 당신 업무는 정확하게 이거예요. 라고 그냥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특정 기술의 숙련도를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기술을 가진 다방면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좀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 보유자보다는, 즉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방면의 전문가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면 어떤 건지요? 저는 여기서 좀 무서운 게 실제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갖고 뭐 추측을 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잘하는 것도 아니죠. 저도 전에 시험을 쳐본 적이 있고 글쎄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몇 문제 찍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C로 다 찍는 거예요. 제 결혼 전 이름이 콤니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C로 찍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보건의료 쪽에는 다방면의 전문가인 일반의가 있고 특수 분야 전문가가 또 따로 있잖아요. 우리 분야도 이런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야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손 떼고 딴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제 직원들 중에도 물론 뭐 다방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문가가 될 일도 없었고요. 이 내용을 본인들이 들으면은 왜 다방면 전문가가 되어야 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쫓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야만 되는 상황이죠. 회사 상황상.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높은 연봉을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예, 회사 사주 입장에서는 행운인데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방면의 전문가인 사람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수 전무 분야과도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프와 제가 계속 논의해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지난 몇 달 동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특히 많은 조직이 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핵심 스킬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술을 20년 정도 사용했다면 현 시점에는 조직 내에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전문 분야 전문가가 돼야 됐죠.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 제프도 오늘 여기 와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이버 보안에서 첫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20개, 그리고 그 20개의 기술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면은 사실 논쟁이 아주 치열할 겁니다. 합의점 찾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 과학을 넣어야 된다, 조사 분석 기술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리스트 만들다 보면은 아마 이 기술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발 물러서 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기본 훈련을 하듯이 사이버 보안 쪽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기본 스킬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나 저처럼 업계 들어선 지 20년이 지났는데 전문성을 유지하는 중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스킬이 또 뭐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20년 특히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훈련 받지 않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본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온 사람이 사실 시장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최소한 새로운 스킬을 배우려고 했으니까 라고 하시겠죠.
다들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컴퓨터 보안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기술을 이 사람 저 사람 한 이야기까지 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 기술 개수가 450개나 돼요. 그래서 저는 조직적인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고용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센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조직을 떠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월급 돈이면 되는 걸까요?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 있나요? 지금까지요? 예, 아직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패널로 돌아가서 살펴보죠. 그냥 돈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도 있는 걸까요? 미션, 자기발전, 돈이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많겠지만요. 발전도 안 되고 주어진 미션도 없을 거라면 돈이라도 많이 줘야겠죠. 미션도 확실하고 발전도 가능하다. 그러면 돈의 중요도는 조금 낮아지겠죠. 이 편이 지속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션이랑 발전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군대에서 매번 하는 소리 아닌가요? 입대한 젊은이들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부자 알란이 돈 더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니라고 일단 말하고 누군가는 이런 일 하고 딴 사람들은 저런 일 하고 그 사람들은 사이버 전문가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앱 서버로 가서 취약점 발견해서 패치 서버로 보내고 사이버 보안은 다른 세계이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은 했지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겠죠. 그거는 군대 같은 조직에서나 가능한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떠났네. 본인 인생은 본인 거니까 나중에 사람 떠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람마다 그 수준이 각각 다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임무, 업무할 수, 그 완성할 수 있는 임무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겠죠. 물론 급여도 일정 수준 이상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 가지 중에 급여 쪽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IT 회사 전체를 인프라 관리하는데 4명밖에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사람들만 다 타거든요. IT 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럼 개인 발전도 못하고 제대로 된 미션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이나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죠. 돈을 많이 주는 게 쉬운 답이긴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더 길게 답변을 해볼게요. 경영진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급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인데 그래도 지속 가능하긴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임급에게 연봉 5만 5천 달러를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 논리를 따라가긴 해야 돼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400명인데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빅4 예를 들어서 뭐 액센추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직 제의 정말 많이 받습니다. 현재 연봉보다 5만 달러 더 주겠다는 식인데 이미 그 사람들 연봉이 14만에서 1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연봉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일도 있고 고객사나 다른 사람들과 일해야 되니까 연봉이 4만 달러나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 원하는 일도 못하고 발전도 못할 거야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5천 달러만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예 그냥 아마 이적할 겁니다. 급여가 너무 과도하게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행복이나 인정, 피드백 같은 요소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CDI에서 몇 년 전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보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보너스야 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보너스 자체는 좋았죠. 근데 왜 갑자기 보너스를 줬을까요? 그래서 상사가 일을 잘해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일을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왜 100%가 아닌가요? 제가 뭘 잘했는지 혹은 못했는지 말해줄 시간도 없었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네가 정확하게 무슨 일 했는지 모른다. 보너스를 이만큼 주라는 이야기만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드백 전혀 없었습니다. 예, 물론 보너스는 기꺼이 받겠습니다만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여기 그냥 앉아서 신문을 읽은 그냥 그런 일을 하든 뭘 하든 제가 하는 일을 보스가 모르니까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이면 돈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엔 동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방정부 소속이라면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게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외부에서야 돈 버는 게 훨씬 쉬웠죠. 사이버 기술로만 따지면은 저는 정부가 아직도
192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겨우 이만큼 버는데 승진시켜 연봉을 올려주고 해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지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는 사이버 업계 전문가들을 위해서 기존의 GS10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급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건 지금 책엔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요.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험실에 있는 모든 분석가가 밖에서는 현재 연봉보다 5만 달러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삶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미션이라고 부르는 건 결국 이들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삶의 질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연봉이 제 2배예요. 저는 공무원이니까 친구들은 항상 회사 나오라고 하죠. 저는 제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달에 200시간씩 더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200시간 많은 건 아닌데요. 예, 진짜 200시간 많은 거 아니에요. 침투 테스트 하는 사람들의 경우고요. 정부에서 급여를 좀 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 더 올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삶의 질은 정말 중요하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여러분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질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돈이 전부인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수준까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도서관에서 일했던 게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도서관은 수익이 연체료에서 나왔거든요. 저랑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했던 업무가 뭐냐면은 172국에서 사용되는 도서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매일 저희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았죠. 도서관을 다른 대학교에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도서관 연결 링크를 통해서 기업과 연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일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글쎄요, 연봉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침투 테스트 팀에 합류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인터뷰도 했었는데 저희가 뭐 이 정도 연봉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 사무실에 조그만 이렇게 전화 받는 부스 같은 거, 조그만 큐비클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숫자를 말해주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하는 그냥 개미 같은 사람이에요. 먹고 살려고 센스에서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갑자기 연봉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진짜 바보 된 것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말을 안 했더니 그쪽에서 양보를 안 하시네요. 저희가 20% 정도 인상해 드릴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또 왔는데 저희가 경영진 보너스 플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시장 기준이라고 했지 도서관 기준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아까 말한 게 시장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연체료 말씀해놓고 나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저는 시장 기준으로도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연봉은 올라갔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아직도 제 차를 보면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차가 굴러가나 싶긴 하거든요. 차 외관만 보면. 전 괜찮아요. 예, 제 차 보세요. 2004년식 제 차거든요. 돈은 진짜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잖아요.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는데 저도 뭐 매일 뭐 잠들 때 뭐 울면서 잠들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스트레스 풀라고 일주일에 뭐 2번씩 마사지도 받고 좀 배도 타고 크루즈도 하고 좀 부르주아 스타일의 삶을 살았었어요, 제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도시에만 박혀 있는 사람들이 세일링 한다라든지 배를 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것도 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한 말인데, 예, 의미 있는 부분만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충족되고 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은행이랑 협상할 때 뻥 찌고 나가지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문득 해커 경연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 대회에 나가면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고소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해킹대회 나가고 싶더라고요. 조직의 리더로서 욕구 피라미드 같은 개념을 조직에게 훈련시키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일정 이상의 요소가 필요하고 급여도 일정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뭐 주거지나 음식도 필요하겠죠. 전기요? 전기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아, 제가 식수, 전기, 식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ICS나 다른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웹사이트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미국에서는 조직 경영진이나 리더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해야 할 일이 그거니까요.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임의로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 있었어요. 우리 팀 사람이 뭐 피해를 입었을 때 다쳤을 때 이 자금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였죠. 자, 회사에서 도와주겠다.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이 자리를 유지해주는 용도로 돈을 쓰는 거죠. 저희 팀은 은행의 다른 팀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일이 좀 특수하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정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보너스 $250 안 받는다고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런 일이 6개월에 한 번만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요. 금액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진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희 직원들은 59분까지 휴식도 가능합니다. 예,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회사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 연봉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사실 연봉이 아니라 거의 경영진 때문에 나가는 것이다. 물론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직원 훈련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저는 지금 팀 측면을 빼고 답변하신 게 좀 놀랐는데요. 이른바 슈퍼스타, 일이 몰리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고 회사를 떠난 경우 많이 봤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똑같은 스킬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직업 윤리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과중하게 업무를 몰아주지 않으면서 계속 좋은 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네요. 제 직원 중에 브렛 파드레스라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의 자리에서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제대로 임계치 혹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직을 해버리니까 연구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적어도 정부기관 내에서라도 이런 정말 천재적으로
일을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일 잘하는 사람 80% 수준으로 적어도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브렛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매우 힘겹게 얻은 교훈이었고요. 롭은 브렛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브렛은 정말 천재적인 친구였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관리자일 때 했던 일이라고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브렛에게 전화를 하고 그냥 부르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팀 내에서 이렇게 일을 못하는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요소를 PWP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이버 보안 쪽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고 2021년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력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 보안팀에서 이제는 원격 가상 인력으로 바뀐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팀 페리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유튜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쨌거나 팟캐스트를 이분이 하셨는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팟캐스트를 다시 했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원격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업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원격 근무를 하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급여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이 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급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경영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일하고 매니저랑 대화하기 싫어하고 매니저 하루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매니저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죠. 리더십 격차가 있고 단순히 리더십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팀과 완전히 단절될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도 않고 발전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고 다른 조직에서 제의가 오게 되면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사이버 보안 업계 전반적으로 기술, 스킬 격차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격차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이 주제를 2021년에 발생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도 계속 나오겠죠. 이 격차가 신입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두 번째, 리스킬링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미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점인데 본인이 한계점을 인정하기 싫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지, 나는 클라우드 알고 있는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 관련성을 쌓을 수 있고 TCP, IP, 패킷 분석 이런 거랑 다릅니다. 시장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 특히 오늘 현장에서는 경계 보안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침입은 어떻게 탐지하는가, 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ICS는 아닙니다. ICS는 여전히 윈도우 XP를 쓰니까요. 예, 어쨌거나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오늘 행사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2021년 그리고 앞으로 가장 큰 이슈로 꼽은 거는 사이버 보안 기술과 인력의 유지였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들 마무리 인사 듣고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보안 관련 사건이나 커리어, 사이버 보안 스킬 갭, 그리고 오늘 말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흥미로우면서도 놀라웠던 거는 스킬 향상과 기술 재훈련 측면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무료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진짜로 완전히 무료입니다. 각 서비스에 따라서 몇 시간부터 몇백 시간, 700시간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휴대폰에
제어 앱도 깔아보시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습관처럼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BM 돌아가는 거 안 껐네. 그럼 원격으로 끌 수 있거든요. 보통 아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지불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 계정 숫자를 보시면요,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정말 친절하게 좀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들을 하세요. 무료 계정이 생성은 잘 되는데 2, 3주 동안 조금 사용하다가 다시는 사용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완전 대박이죠. 전 이거 거의 범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런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몇 달 동안 게임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라우드가 이제 저에게 비디오 게임이 되는 거니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거든요.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때 얘기한다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를 이야기했을 때는 통신기술에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학기를 통신전공으로 땄는데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버려진 부품으로 혼자 SS7을 재구성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죠. 정말 어려웠다고요. 쉬운 건 뭔 줄 아세요? 지금은 그냥 하이 아마존 클릭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디지털 조사, 분석 분야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로 인력입니다. 신입이든 중견 전문가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탑 레벨의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센즈 웹사이트에 가셔서 모바일 포렌식 수업, 포렌식 500, 포렌식 585에서 가르치는 기술을 한 번쯤 들어보십시오. 윈도우즈랑 모바일 포렌식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 두 수업으로 스킬 훈련을 센즈에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분들은 센즈 수업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특정 훈련 플랫폼을 옹호하는 정보 관계자는 물론 아닙니다만 제가 수업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라면은 포렌식 500를 수강을 하고 그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바로 고용할 겁니다. 물론 그 기술을 다 습득하셨다면은요, 면접장 들어오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조사기관이 이 컴퓨터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했다라고 치죠. 검찰은 이 컴퓨터의 소유자가 이미 본인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렌식 도구와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모바일 포렌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윈도우 포렌식이나 모바일 포렌식이 다 중요하고 윈도우 포렌식이 밀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15명이나 더 뽑아야 되는데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 15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15자리가 아직 비어 있어요. $300 보너스 준다고 해보셨나요? 예, 세전 300달러죠? 예, 세전 300. 그냥 $300가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일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쫓고 시도해보고 또 배울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제가 믹만큼 특이한 건 아닙니다만 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까 믹의 이야기는 좀 와일드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집에 가서는 밤새 컴퓨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초조해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스스로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물론 우리 분야의 소프트 스킬이나 공감 능력 등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 공부를 시작한 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존 무료 계정이 있다는 것도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잘 못하는 커뮤니티고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해줬었죠. 2단계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경력이 아직도 5, 6년 차인 사람들도 저에게 다음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예, 이렇게 이메일로 물어봐요. 저희는 길을 잃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전문성 확립을 해왔다기보다는 일종의 커뮤니티를 생성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전문성 확립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과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고, 사실 전 자격증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 전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격증, 취득 절차가 꼭 필요하잖아요. 전기 시스템이 다운되는데 갑자기 시스템을 복원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겁나죠. 커리어를 위해서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반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롭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말씀 이미 드렸는데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특히 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이 사이버 보안 리스킬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를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경영진하고 마찰을 빚었을 수도 있고요. 경영진조차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2021년인데 노력하지 않는 경영진들도 많고요. 핵심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기술자들에게 떠넘기는 곳도 많습니다. 2021년 센스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실제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10명 남짓이나 될까요? 그냥 제가 정보부처에 일하는 OB처럼 AWS 사용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 계정을 생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진짜 무료거든요. 나는 이 일을 정말 오래 해왔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업계의 시장과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죠. 현 시점에서 ICS에 몇 년을 더 투자해야 한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셉은 아시겠습니다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부분의 일자리가 300만 개나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조직에서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나는 다 이해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다 이해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그냥 몇 년 동안 업무 환경에 일어난 변화를 미루어 봤을 때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역량을 유지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못 찾은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 보안팀의 사스나 클라우드 기반 경계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변화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보호하고 있어야 될까요? 랜섬웨어가 올해 특히 많이 퍼진 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개인을 표적으로 삼기가 쉬워졌거든요. 헤더가 말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이용하는 등 공격 방식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이버 보안 업계 전반적인 문제가 신입을 일단 찾기가 어렵고 중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생각해야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20개 기술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매니저고 딱 기술 20개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스킬이나 기술을 고를 수 있을까요?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사팀의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컴퓨터 과학이랑 다른 거 전부 다요라고 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죠. 이제 업계에 발을 들였다라고 생각할 때 꼭 배워야 될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팀 코너이랑 같이 일하려면 습득해야 하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팀은 아마 정확하게 20개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생각하는 20개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물론 필히 기술을 고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되는 이슈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대체 어느 시점에 이걸 결정해야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프와 저는 조직과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요. 그러면은 모두 다 모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롭 리였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여기 패널분들 퇴장할 때 가서 붙잡고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